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지만 주치의로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리즈로 같은 동일한 환자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약간은 어느 정도는 희귀병이긴 하지만 류마티스 병변이나 굉장히 복잡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 추가로 이분에 대한 업데이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류마티스성 질환, 스클레로더마, 피부 섬유증이라고 한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임상 사례를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오셔서 피 검사를 했는데 좀 몇 개가 안 좋아서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오셔서 추가 검사를 하고 문제가 커서 바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6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모든 피검사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나온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총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아도 복잡한 질환들이 관리의 중요성과 의사들이 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 오신 날 피검사를 해서 봤는데 GFR이 원래 32였는데 채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GFR이 28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보시던 선생님의 결과지를 좀 받아서 봤더니 그전에는 피가 나오진 않았고 단백뇨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린 프로틴 투 크레아틴 레이쇼, 이게 하루 단백뇨를 예상하는 수치가 5.6이나 나와서 이것 때문에 환자 보고 바로 다시 오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치료를 좀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 만에 치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단백뇨는 일반인에서는 0.2나 0.3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0.2 아니면 200mg per day, 하루에 200mg이 단백뇨를 0.2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5600mg이 단백뇨로 하루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보통 3 이상이 되면 굉장히 많은 과다한 단백뇨라고 해서 네프로틱 신드롬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3을 넘어서 5까지 왔고 0.3 이하를 정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알부민도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3.5까지 떨어졌고요. 이런 분이 뭐 90세의 여성분이 아니고 젊으신 여성분인데 3.5까지 떨어진 것은 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단백뇨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단백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피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합병증이 이것저것 다 일어난 경황이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나 루틴으로 우리가 정규적으로 검사하는 그것을 떠나 더 많이 검사할 수밖에 없어서 피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히모글로빈이 7.8까지 떨어져 있고, 이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요. 정밀검사를 하다 보니 그 빈혈에서 폴레이트, 엽산이 저하되어 있고 철분 수치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괜찮았고, 자,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피부경화증 환자에서는 마이크로뉴트리션이라고 해서 미량 영양소 부족이 흔히 일어납니다. 큰 이유는 적은 음식 섭취, 왜냐하면 삼키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는 그런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흡수장애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이 이제 미네랄 같은 미량의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는데요. 특히 많이 저하되는 게 비타민 A, B9, 결과적으로 엽산, B12,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E, 철, 아연, 그리고 셀레니엄 등등 여러 가지 미네랄을 포함한 흡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검사를 하진 않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검사를 했는데 엽산과 B12와 D, 철분,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는 피부 경화증 때문에 이 식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식도에서 음식을 삼켰을 때 리듬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목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리듬에 맞춘 움직임이 문제가 돼서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위까지 내려갔던 음식물이 다시 역류로 인해서 역류를 하기도 하고요. 역류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서 섬유화가 되거나 여기에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독이 쓰이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삼켰는데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가슴에 얹혀있는 느낌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피부경화증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 흔히 일어나는 갑상선 저하증이 또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더니 역시 갑상선 저하증이 일어나서 갑상선을 더 만들려고 하는 이 수치가 올라가 있고 갑상선 호르몬은 저하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보면서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왜냐? 벌써 심장 전문의 선생님을 보고 계시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피부경화증의 환자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 심장질환이 70% 이상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경화증이 있으면은 근육이나 인대 등의 경화증이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은 근육의 집합체죠. 근육의 집합체로 펌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육에 경화증이 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을 감싸 안고 있는 막에도 경화증이 일어나면 심장이 이렇게 뛰기 위해서 꽉 찼다가 릴렉스해서 이완을 해야 되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딱딱해지면 심장이 이완이 잘 안 돼서 피를 제대로 짜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근육 자체의 섬유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pericardial dysfunction이라는 그 세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자체의 문제 그리고 심장과 폐를 지나면서 혈액이 지나가고 펌프 역할을 하는 그런 다이내믹에 문제가 생기면서 pulmonary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폐에 고혈압이 걸리는 굉장히 안 좋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하는데요. 이런 그림이 보이는 그런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초음파를 함으로써 좌심실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동 상태가 둔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검사를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심장내과 선생님을 보기는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가서 하다 보니 뭐 괜찮습니다. 조금 뭐 이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의사 방문 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솔직히 미국에서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검사는 정말로 아무 쓸데가 없는 정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용한 검사를 했지만 그걸 전문의가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거다 보니 그 환자에 대한 상황을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하니까 그 검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피부경화증의 환자를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심장내과 전문의가 이 초음파를 했을 때 LV 디스펑션이 있으나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피부경화증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쓸 때는 이거 별로 문제 안 되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인에서 LV 디스펑션이 살짝 있다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검사를 가지고 건강검진센터는 괜찮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LV 디스펑션이 조금 있으나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아무리 나쁘지 않더라고 해도 피부경화증의
문제로 해서 경화증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심장 근육과 심낭의 경화증을 야기해서 벌써 피부 경화증이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피부 경화증에 대한 치료가 더 강한 치료로 합병증을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사인이긴 한데, 건강검진센터는 이 사실을 모르고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도 피부 경화증이라는 걸 알지언정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을 만났다면 그냥 오케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피부 경화증의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합병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치료를 더 세게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피부 경화증이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니고 콩팥내과 전문의로서는 종종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류마티스 내과 질환이지만, 류마티스 내과 질환이 많은 것들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질환하고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내과 분야의 의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피부 경화증의 치료에 대해서 관점이, 지금 우리가 피부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약을 약하게 주다가 이런 합병증이 생기다면 세게 가야 됐죠.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처음에 오셨을 때 숨이 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숨이 차다는 것은 벌써 심장질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폐에 문제가 있거나 둘 다 왔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약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심장질환, 폐질환이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콩팥병까지 훨씬 더 악화됐으니 벌써 굉장히 중요한 장기 3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 강도도 높여야 되고, 또한 이 환자에서는 위장 관련해서 삼킴 장애도 좀 있고 흡수 장애도 있어서 미세 영양분이 벌써 떨어져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제 피검사로 아직까지 다는 안 나왔지만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콩팥병 때문에 신장병성 빈혈도 생기고, 고혈압이 아직까지는 이분은 없었는데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비타민 D나 이인이나 요산 치료까지도 해야 된다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치료가 벌써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 이 환자분께 들어가는 노력과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약의 세기, 그리고 그 센 약들의 합병증까지 감수를 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이 병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2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왜 약을 이렇게 세게 하냐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다른 장기들의 침범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이 치료가 간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장기 합병증까지 오시기 시작한다면 치료가 더 세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 이런 약을 쓰기도 하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아자티오프림이라는 면역 억제제 약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약들이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약 다 굉장히 쓴 면역 억제 치료다 보니까 바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면역 억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염에도 굉장히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솔직히 감염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중환자실까지 입원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감염이 걷잡을 수 없게 나빠지는 확률도 있어지는 큰 부작용을 따르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스탠다드 테라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런 약을 쓸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환자가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냐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코리코스테로이드만 가지고 먼저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병처럼 보이지 않는 많은 병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방치가 됐거나 치료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악화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런 데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항들이 많다 보니 그 치료를 안 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는 아니지만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 장기가 망가지고, 그 장기가 망가지면 환자의 생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치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것보다 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서는 지금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더 심하게 오는 그런 병들이 있다 보니까 이 환자의 현재 상황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를 믿고 같이 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에서는 서로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콩팥내과는 콩팥만 보고, 폐 전문의는 폐만 보고, 심장 전문의는 심장만 보고, 류마티스는 피부경화증으로서 피부하고 관절만 보고, 위장내과에 가서 위장 관련을 보자고 하니 이런 삼킴장애와 흡수장애는 피부경화증에 대한 문제고, 위장 전문의는 내시경만 원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내시경, 장내시경은 줄줄이 하는데 다 괜찮다고 하고, 이런 스토리가 벌어지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일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붕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정 의사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현대의학으로 점점 분과 전문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영역만 테이크케어하고, 그래서 환자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저도 예전에는 콩팥병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전에 있던 도시에서 콩팥내과로 제일 환자가 많은 의사였는데, 그거를 그냥 어느 날 다 때려치고 1년을 쉬고 나서 다시 이거 전반적인 환자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콩팥내과를 하면서 주치의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질병이 있으면 각각의 전문의를 보시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다 총괄적인 것을 봐줄 수 있는 의사를 꼭 찾으셔서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